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던 의사 집안, 그런데 거실벽에 걸린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온 단순한 색깔 놀이가 결국은 지하 비밀 수술실로 이어지는 암호였다는 사실. 과연 이 집안은 어떤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명숙입니다. 58살에 교직을 조기 퇴직하고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동생 도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카 민재가 다리를 다쳤는데 돌봐달라는 부탁이었어요. 동생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영이가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 혼자서는 도저히 아이를 돌볼 수 없다는 얘기였죠. 저야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바로 짐을 쌌습니다. 서울역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동생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3층짜리 단독주택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대문부터가 자동으로 열리는 고급스러운 집이었습니다. 시골에서만 살던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궁전 같았죠. 현관에서 서영이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어색해 보였어요. 너무 완벽한 미소랄까요? 마치 연습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짜 기쁨이 아닌 의무적으로 짓는 미소 같았어요. 거실로 들어서니 더욱 놀랐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고급 가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벽에는 큼직한 액자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 가족 사진 하나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환갑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왜 하필 그 자리에 걸어뒀는지 의문이었어요. 사진의 위치가 묘하게 부자연스러워 보였거든요. 다른 액자들은 모두 벽의 중앙에 가지런히 걸려 있는데 그 사진만 살짝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가리키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아니면 뭔가를 숨기려는 듯한. 조카의 방으로 가보니 8살 민재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다리에 흰 깁스가 감겨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활짝 웃더군요. 아픈 것도 잊고 일어나려 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저는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떻게 다쳤는지 물어봤어요.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다가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고 했지만 한 달 정도는 깁스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설명이 왠지 어색했어요. 마치 외운 대사를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민재의 순수한 웃음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이 집의 공기는 왠지 차가웠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정리된 집안이 마치 전시장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이라기보다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간 같았죠. 저녁 시간이 되자 도연이와 박 원장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박 원장은 말수가 적고 차가운 인상의 남자였어요. 인사를 나누는 것도 형식적이었죠. 악수할 때 그의 손이 차갑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체온이 낮은 건지 아니면 긴장해서 그런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도연이는 예전보다 말이 적어진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누나 앞에서 활발하게 이야기하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어딘가 위축되어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를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죠.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는데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서영이가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은 맛있었지만
무언가 어색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박 원장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도연이도 평소보다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했어요. 병원 일은 어떤지, 환자들은 많은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박 원장의 대답은 짧고 냉담했어요. 마치 저와 대화하기 싫어하는 것 같았죠. 식사 중간에 박 원장이 갑자기 제 사진을 가리키며 물어봤어요. 언제 찍은 사진인지, 누가 걸어놨는지 묻더군요. 그냥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 같았지만 그의 눈빛이 묘하게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서영이는 그 질문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좋은 자리에 걸어두려고 했다고, 가족 사진이니까 거실에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도 어딘가 어색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사진이 신경 쓰였습니다. 왜 하필 그 위치에 걸어뒀을까? 그리고 이 집의 차가운 공기는 뭐 때문일까? 30년 넘게 교사로 일하면서 길러진 직감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들리는 차 소리도 신경 쓰였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이상하게 차들이 자주 지나다니더군요. 혹시 이 집 때문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커튼 사이로 내다봤는데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집 앞에 잠시 서 있다가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그 차가 이 집과 관련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첫날부터 이런 기분이 드는 게 정상일까?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잠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이튿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도왔습니다. 서영이는 벌써 단정하게 차려입고 병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화장도 완벽하게 하고 머리카락 하나 흐트러짐 없이 정돈되어 있었죠. 마치 중요한 무대에 오를 배우처럼 완벽했습니다. 박 원장도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묘했습니다. 마치 저를 품평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시선 때문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그 불편한 시선은 계속되었습니다. 박 원장이 제가 먹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젓가락 사용법부터 식사 예절까지 모든 것을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교사로 일하면서 이런 무시를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도연이는 옆에서 듣고만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누나를 위해 한마디라도 했을 텐데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마치 박 원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았죠. 제 친동생이 이렇게 변해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박 원장이 본격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시골에서 소일하던 분이 도시에 오니 적응이 힘들 것이라는 말을 꺼냈어요. 듣고 보니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투였습니다. 마치 시골 사람은 도시 생활을 모른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시골에서는 이런 첨단 시설들을 보기 어려우셨을 텐데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실 거예요. 그의 말투에는 동정이 아닌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를 한 단계 아래로 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했어요. 게다가 제가 무식하고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불쾌했습니다.
30년 넘게 교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동생의 누나인데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박 원장의 눈빛이 묘하게 저를 재단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평가가 단순히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만을 보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서영이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혹시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 후 민재를 재우러 갔습니다. 아이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서 잠이 잘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이를 재웠습니다. 그런데 민재가 이상한 말을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 비밀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뭘 아는 건지 물어보려 했는데 민재는 벌써 잠들기 시작했어요. 잠결에 하는 말이었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할머니 사진 및 파란 불빛 먼저 눌러야 해요. 아이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8살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민재는 이미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어요. 저는 그 말을 자세히 들으려고 했지만 아이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할머니 사진 밑에서 파란 불빛을 먼저 눌러야 한다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방을 나와 거실로 가니 도연이와 박 원장이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나타나자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못했죠. 분위기가 너무 긴장되어 있었거든요. 박 원장은 저를 힐끗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실벽에 걸린 제 사진 쪽으로 가더니 뭔가를 확인하는 듯한 행동을 했어요. 벽을 손으로 만져보고 사진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민재의 말이 떠올랐어요. 할머니 사진 밑에서 파란 불빛을 혹시 그 사진과 관련된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못 본 척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민재의 잠꼬대와 박 원장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도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에서 또다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어젯밤과 같은 시간대였습니다. 커튼 사이로 살짝 내다보니 역시 검은색 승용차가 잠시 머물다가 사라졌어요. 뭔가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죠. 그저 제 추측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직감은 계속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분명히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다음 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빗소리가 집안을 더욱 음산하게 만들었어요. 민재는 다리 때문에 밖에 나갈 수 없어서 집에서 그림 그리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앉아 함께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렸어요. 민재는 그림을 그리다가 갑자기 비밀 게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와만 하는 특별한 게임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 어떤 게임인지 물어보니 색깔 순서를 맞히는 게임이라고 했어요.
아이는 신이 나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순서로 불빛을 눌러야 한다고 했어요. 그 순서를 정확히 지켜야만 문이 열린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아이의 상상 놀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민재가 너무나 자세히 설명하는 게 이상했어요. 8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어젯밤 잠꼬대로 들었던 파란 불빛 이야기와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건 진짜 비밀이에요. 아빠가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민재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장난기 있던 얼굴이 순간 어른처럼 변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왠지 소름이 돋았어요. 8살 아이가 지을 수 있는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이에게 그 게임을 어디서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민재는 병원 지하에 가면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아빠가 가끔 병원에 데려가는데 그때 보여줬다고 하더군요. 병원 지하로 갈 수 있는 비밀번호예요. 파란색부터 시작해서 노란색까지 순서대로 누르면 되거든요. 민재의 말에 저는 섬뜩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아이의 장난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너무나 구체적이고 자세했어요. 게다가 병원 지하에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민재야, 그 지하에서 뭘 봤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아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더니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빠가 저한테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민재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병원 지하에서 비밀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일반 이비인 후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이가 병원에서 일찍 들어온 것 같았어요. 민재는 갑자기 입을 다물고는 그림 그리기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듣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 같았어요. 서영이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저희가 뭐 하고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냥 그림 놀이를 하고 있었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서영이의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뭔가 알아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민재야, 할머니한테 이상한 말 하지 않았지? 서영이가 민재에게 날카롭게 물어봤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민재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분명히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일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 일이 아주 위험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영이는 한동안 저희를 지켜보더니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민재의 대화를 엿듣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민재를 재우면서 다시 그 색깔 게임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입을 꾹 다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단단히 경고를 받은 것 같았죠. 아이의 눈에서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비밀을 잘 지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민재가 조금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무서운 일이 생기면 도망가야 해요. 아빠가 그랬어요.
민재가 갑자기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8살 아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도대체 이 아이가 뭘 보고 들었길래 이런 말을 하는 걸까? 하지만 그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재가 말한 색깔 순서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이 순서가 정말 병원 지하의 비밀번호일까? 그리고 그 지하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창밖으로 또다시 그 검은색 승용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머물다가 갔어요. 혹시 이 집을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다음 날 오전, 저는 심부름을 핑계로 동생의 병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서영이에게 병원 근처 약국에서 민재 영양제를 사오겠다고 했어요. 사실은 민재가 말한 병원 지하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더 이상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은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3층짜리 깔끔한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에는 박재훈 이비인후과 의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개인 병원 같았죠.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1층 로비에 들어서니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환자 수가 적었습니다. 이렇게 큰 병원 규모에 비해서는 말이죠. 접수 직원이 친절하게 인사했어요. 원장 처형이라고 소개하니 더욱 반갑게 맞아주더군요. 저는 자연스럽게 병원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1층은 접수실과 대기실, 2층은 진료실과 치료실이 있었어요. 시설은 최신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한 점이 있었어요. 너무 고급 장비들이 많았거든요. 이비인후가 치료에 필요한 것보다 훨씬 비싼 장비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수술용 장비들도 있었어요. 일반 이비인후과에서는 보기 어려운 것들이었죠.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는 걸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봤습니다. 버튼을 눌러도 작동하지 않았어요. 직원 카드를 대는 곳이 있더군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내려갈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엘리베이터 옆 벽에 작은 장치가 붙어 있었어요. 4개의 작은 불빛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순서로 되어 있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재가 말한 색깔 순서와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아이가 말한 게 사실이었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저를 주의 깊게 보고 있지 않았어요. 간호사들은 각자 업무에 바빴고 환자들도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장치를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장치는 생각보다 정교했습니다. 각 색깔 버튼마다 작은 LED가 달려 있었고 누르면 불빛이 켜지는 것 같았어요. 일반 병원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시설이었죠. 도대체 왜 이런 게 필요한 걸까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원장이었어요. 언제 나타났는지 제 뒤에 서 있더군요. 그의 얼굴에는 명백한 경계심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박 원장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느낌이 묻어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당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병원 구경을 하고 있었다고, 시설이 너무 좋아서 둘러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하는 직원 전용 공간이에요.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박 원장의 설명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더 이상 물어볼 수 없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그의 반응이 너무 과격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대해서도 이렇게 경계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1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박 원장이 계속 저를 따라왔어요. 마치 제가 뭔가 위험한 행동을 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등 뒤에서 따가웠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더 많은 의문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주차장에 있는 차들이 대부분 고급차였어요. 일반 이비인 후가 환자들이 타고 올 만한 차들이 아니었죠. 그리고 몇 대는 외국 번호판을 달고 있었습니다. 약국에서 영양제를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왜 병원 지하에 그런 보안 장치가 있을까? 일반 병원에서는 볼 수 없는 시설이었거든요. 그리고 박 원장의 과도한 반응은 또 뭘 의미하는 걸까?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민재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아이는 병원 지하에 뭔가 비밀스러운 곳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였어요. 8살 아이가 알아야 할 일이 아니었죠. 그날 오후 저는 창문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차 한 대가 집 앞에 서 있는 걸 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는데 밤에 봤던 그 차와 같은 것 같았어요. 차 안에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서 다시 보니 차는 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병원에 갔다 온 것 때문인 걸까?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날 저녁 박 원장이 집에 돌아와서 저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것 때문인지 평소보다 더 경계하는 듯 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속으로는 긴장했습니다. 오늘 병원은 어떠셨어요? 박 원장이 갑자기 물어봤어요. 마치 시험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저는 시설이 좋다고 환자들도 많이 오는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밤늦게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였어요. 거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내다보니 박 원장이 혼자 있었어요. 그는 제 사진이 걸린 벽 앞에 서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벽을 손으로 만져보고 사진 위치를 조정하더군요. 분명히 그 뒤에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민재가 말한 파란 불빛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집에 정말로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비밀을 알아내는 것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저는 더욱 주의 깊게 이 집안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교사로 일하면서 길러진 관찰력을 발휘해야 할 때였어요. 하지만 들키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자칫하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었거든요. 서영이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병원에 나가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상한 시간에 외출할 때가 있었어요. 밤늦게 나가거나 새벽에 집을 나서는 일이 종종 있었죠. 그럴 때마다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재가 답답하다며 바람을 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병원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로 했어요. 휠체어에 민재를 태우고 천천히 길을 걷다가 우연히 병원 쪽 출입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서영이가 병원에서 나오는 모습을 우연히 봤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낯선 남성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외국인 같아 보였어요. 키가 크고 금발이었습니다. 서영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더니 두꺼운 가방을 건네주었어요. 서영이는 그 가방을 받아들고는 급히 차에 탔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때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이 바람에 날려서 떨어진 일이었어요. 서영이는 그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차를 몰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그 서류를 주었습니다. 서류는 영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대충 읽어보니 의료기기와 관련된 내용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희귀장기 이식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어요. 일반 이비인후과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었죠. 더 자세히 보니 환자 명단 같은 것도 있었어요. 외국 이름들이 적혀 있었고 금액도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어요. 수억 원 단위였습니다.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섬뜩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 서류를 조심스럽게 제 방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날 밤 박 원장이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서영이와 함께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살짝 지켜봤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뭔가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박 원장이 화를 내는 것 같았고 서영이는 변명하는 듯 했습니다. 이런 실수가 또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야? 박 원장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더 자세히 들으려고 했지만 금세 다시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박 원장이 제 사진 쪽으로 가더니 또다시 벽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분명히 벽에 뭔가 숨겨진 장치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영이도 그쪽으로 와서 함께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벽을 만져보고 사진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마치 중요한 물건을 숨겨둔 것을 점검하는 것 같았죠.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섰어요. 분명히 그 벽 뒤에는 뭔가 숨겨진 공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이들의 비밀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들키지 않으면서도 이들의 비밀을 파헤쳐야 했어요. 민재에게도 함부로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었거든요. 며칠 더 관찰해 본 결과 박 원장과 서영이는 정해진 시간에 함께 외출하는 패턴이 있었어요. 보통 밤늦은 시간이었고 몇 시간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리고 그런 날에는 반드시 그 검은색 승용차가 집 앞에 나타났어요. 마치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이 집에는 분명히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말이죠. 어느 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그들의 외출을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박 원장과 서영이가 나간 후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병원 방향으로 갔어요.
하지만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뒷문을 통해 들어갔어요. 그리고 곧바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었지만 충분히 확인했어요. 분명히 병원 지하에서 비밀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법적인 의료 행위가 아닐 가능성이 높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박 원장과 서영이가 중요한 의료 세미나에 참석한다며 하룻밤 외박을 한다고 했어요. 서울이 아닌 부산에서 열린다고 했습니다. 민재는 다리가 많이 나아져서 혼자서도 잘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도연이도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러 나간다고 했습니다. 저 혼자 민재와 집을 지키게 된 거죠.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을 것 같았어요. 30년간 교사로 살면서 이렇게 떨린 적은 없었습니다. 민재를 일찍 재운 후 저는 거실로 나왔어요. 심장이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벽을 자세히 살펴볼 때가 온 거였어요. 손전등을 준비하고 조심스럽게 제 사진이 걸린 벽에 다가갔습니다. 사진을 조심스럽게 치워보니 벽에 미세한 이음새가 보였어요. 빛에 비춰보니 더 확실해졌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겨진 공간이 있었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다른 부분과 질감이 달랐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벽을 눌러봤지만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진이 걸려있던 정확한 위치를 손바닥으로 꾹 눌렀을 때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계 소리 같은 것이었어요. 벽의 일부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작은 금속 문이 드러났습니다. 제 심장이 거의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로 비밀 공간이 있었던 거죠. 영화에서나 봤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금속문을 자세히 보니 첨단 보안 시설이었어요. 지문 인식 장치와 함께 4개의 색깔 버튼이 있었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민재가 말한 그 순서였어요. 아이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재가 알려준 순서대로 버튼을 눌러봤어요. 먼저 파란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불빛이 켜지면서 소리가 났어요. 다음으로 빨간색을 눌렀습니다. 또 불빛이 켜졌어요. 초록색을 누를 때는 손이 너무 떨려서 2번 눌렀어요. 다행히 순서는 맞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란색 버튼을 눌렀을 때 금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문을 완전히 열었어요.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들과 현금, 그리고 이상한 장비들이 들어 있었어요. 현금이 너무 많아서 놀랐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영문으로 된 문서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몇 장은 한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읽어보니 기겁할 내용들이었어요. 불법 장기 매매와 관련된 거래 명세서였습니다. 환자 명단에는 외국인 이름들이 적혀 있었고 각각의 장기와 가격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신장 하나에 수천만 원, 간 일부에 억 원이 넘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거래였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병원 지하에 설계도가 들어있던 것이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 수술실이 있었습니다. 첨단 수술 장비들과 회복실까지 갖춘 완전한 시설이었어요. 그리고 거래 상대방들의 명단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외국인이었고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연락처도 적혀 있었어요.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이 너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들 수도 없었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제 동생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증거들은 부인할 수 없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서류였습니다. 최근 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는데 장기 공급자들의 명단이 있었어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부는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었고 일부는 실종자들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서류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몇 장은 증거로 가져가야 했어요. 조심스럽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서류 몇 장은 복사해 두었어요. 금고를 다시 닫고 벽을 원래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사진도 원래 위치에 걸어두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었어요. 이 끔찍한 범죄를 멈춰야 했습니다.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하게 둘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민재의 안전도 생각해야 했거든요. 그날 밤은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발견한 진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 동생이 이런 끔찍한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제보하기로 했습니다. 30년간 교사로 일하면서 쌓은 신념이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자칫하면 민재가 위험에 빠질 수 있었거든요. 먼저 믿을 만한 수사관을 찾아야 했어요. 예전에 제자였던 김 형사가 생각났습니다. 지금은 서울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김 형사에게 연락해서 급히 만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제 진지한 목소리를 듣고는 바로 시간을 내주었어요. 커피숍에서 만나 제가 발견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김 형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국제적인 장기 매매 조직을 추적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제가 가져온 정보가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어요. 선생님, 정말 용감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매우 조심하셔야 해요. 김 형사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미 위험한 상황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이 범죄를 막아야 했어요. 며칠 동안 경찰은 은밀하게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평소와 같이 행동하면서 정보를 수집했어요. 박 원장과 서영이는 아직 제가 뭔가를 알아챘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박 원장이 급하게 집으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서영이와 긴급하게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어 박 원장의 말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혹시 제가 신고한 것을 알아챈 걸까?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김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밤 일제 검거 작전을 펼친다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안전한 곳에 피해 있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민재를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 원장과 서영이가
또다시 급하게 외출했어요. 큰 가방 2개를 들고 나갔습니다. 아마 중요한 증거들을 없애러 간 것 같았어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즉시 김 형사에게 연락했어요. 지금이 기회라고, 이들이 집에 없다고 알렸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움직였어요. 30분 후에 수사관들이 도착했습니다. 김 형사와 함께 저는 다시 한번 그 비밀 금고를 열었어요.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순서로 버튼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수사관들도 그 정교한 시설에 놀라워했어요. 금고 안의 모든 서류와 현금, 장비들이 증거물로 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저도 함께 갔습니다. 민재가 말한 지하 시설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병원 지하로 내려가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완전히 갖춰진 수술실이 있었고 회복실까지 있었어요. 불법 장기 이식을 위한 완벽한 시설이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였어요. 수술실에는 아직 사용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수술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냉동고에는 보관 중인 장기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직시하기 어려웠어요. 그때 박 원장과 서영이가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출입구 앞에 경찰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보자 2사람은 순간 멈칫하더니 곧바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잡아! 김 형사의 외침과 함께 형사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박 원장은 주차장 쪽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이미 여러 명의 형사들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일그러진 채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뭘 알아? 이건 단순한 의학의 발전이야. 돈이 필요한 사람, 살고 싶은 사람, 모두가 원하는 거래였다고.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서영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부짖으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우린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이게 아니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다고. 형사들이 2사람을 수갑으로 결박했습니다. 박 원장은 마지막까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 분노, 그리고 패배감이 뒤섞여 있었죠. 며칠 뒤 전국의 뉴스와 신문 일면을 도배한 사건은 바로 국내 유명 병원 원장, 불법 장기매매 조직 연루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안방마님처럼 당당하던 서영의 얼굴은 이제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포토라인에 서 있는 모습으로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그 곁에는 무표정하지만 창백한 얼굴의 박 원장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TV 화면을 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병원장 부부, 사회적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었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얼마나 추악한 욕망이 숨어 있었는지 이제야 모두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드러낸 사람이 다름 아닌 제가 되었다는 사실에 묘한 허탈감과 무거움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동생 도연은 사건이 터진 후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누나, 난 정말 몰랐어. 서영이가 재훈이 형이 이런 짓을 할 줄은.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평생 가장으로서 성실히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아내의 삶이 거짓과 범죄로 점철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연의 어깨를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무너져도 괜찮아. 하지만 민재 앞에서는 쓰러지면 안 된다. 아이는 아빠를 보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거야. 그 말에 도연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형제라서 가능한 오랜 세월 함께 버텨온 정이 있었기에 저는 그 눈물을 묵묵히 받아주었습니다. 민재는 사건 이후 한동안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자다 벌떡 일어나 파란 불빛이 켜졌어 라며 울부짖곤 했죠. 저는 달빛이 들어오는 새벽마다 아이를 안고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아무도 너를 그 비밀놀이에 끌어들이지 않을 거야. 할머니가 내 곁에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민재의 해맑은 웃음을 볼 때마다 저는 이 아이만큼은 어른들의 잘못된 선택에 상처받지 않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삶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호화로운 대저택 대신 평범한 아파트의 좁은 거실에서 지내게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집안에는 늘 따뜻한 밤 냄새와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비밀 금고가 숨어있던 차가운 벽 대신 이제는 아이가 직접 그린 그림과 가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저는 가끔 혼자 앉아 지난 일을 되새깁니다. 진실은 아무리 감춰도 결국 드러나는 법이구나. 권력도 돈도 체면도 결국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피어나는 건 다름 아닌 가족의 온기와 서로에 대한 믿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의 마지막 몫을 이 조카와 동생을 지켜내는데 쓰려 합니다. 누군가의 탐욕 때문에 무너졌던 이 집을 이제는 사랑과 정직으로 다시 세워야 하니까요. 그리고 다짐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집이라도 진실을 속일 순 없다. 거짓 위에 세운 성은 반드시 무너진다. 하지만 진심과 사랑으로 세운 집은 흔들려도 끝내 무너지지 않는다. 그 다짐을 마음에 새기며 저는 오늘도 민재와 함께 웃는 얼굴로 식탁에 앉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진짜 가족으로서 시작하기 위해서 말입니다.